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뉴스,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길지는 않더라도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베, 한국이 약속을 깼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 문제를 합의했다. 뭐 이런 약속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이 깼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일본 당국이 얘기한 거는요, 뭐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로 보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군요. 정치적 이유입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보복을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역사와 통상을 연결짓지 말라는 일본 언론들 비판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불현듯 실토한 겁니다. 징용 대상 위안부 문제 합의 안 지킨 국가는 우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가 뭐 소식통에 따르면요. 저랬는데요. 일본 정부 민간은행까지 제재에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은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럼요. 이렇게 불현듯 실토한 아베 총리.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お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대우 못한다. 그리고 저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마치 우리를 우방으로 대우 못한 게 뜻한 그런 분위기의 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 즉 이게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무기와 관련돼서 활용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 팔겠다는 그런 사인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윤용골 대표님. 네. 이 정도면요, 우리를 우방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우방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한국은 없는 걸로 치겠다. 뭐 이런 그 마음의 표시죠. 예. 그래서 이번 그 금수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내놓은 게 예.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네, 8개월 전부터 우리나라가 예. 먹고 사는 휴대폰, 반도체 예. 제일 나쁜 부분 3개를 겨냥하고 예. 또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또 WTO로 살짝 피해가게 또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화이트 리스트는 지금 1,100개 품목을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전부터 저는 이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번 사태는 경제 부분에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는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도 등장.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3개 품목을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1,100개 품목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모든 품목이 일본의 제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임진왜란 할 때 이긴 게 저는 3가지 이유라고 봐요. 예. 그때 최강국인 명나라하고 손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나 유성룡 영의정, 서해 유성룡 같은 유능한 장수하고 관리들이 걸출한 있었어요. 장수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의병들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의 뒤통수를 계속 쳤거든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지금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을 손잡아야 된답니다. 아베가 저 트럼프 푸들이잖아요. 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역량을 좀 푸들이요. 예, 트럼프의 푸들. 푸들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베는 그 정도로도 비유가 그 정도로 된다. 트럼프 사타리밋을 거는 게 아베인데 그 굴욕감을 한국에다 지금 분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손잡아서 외교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유능한 저 일본 통, 미국 통 이런 또 청와대 김현종 그 안보실 차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그분은 통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외교를 재개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뭐 국민들이 일본산 제품을 쓰지 말아달라 뭐 시위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좀 냉철하게 일본이 지금 21일 날 참의원 선거를 놔두고 보수 집계로 해서 저런 측면도 있거든요. 또 우리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저 욕구가 또 없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있다 해서 국민들을 또 한쪽으로 몰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경제와 정치는 좀 냉정하게 좀 분리해서 좀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은 심각한 측면인 거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전쟁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어제 좀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김상조 실장은요. 국회에 가서 뭐 당정청 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상조 보복 예상 목록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정확하게 1에서 3순위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목록을 이미 작성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상위를 일본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른바 휴대폰과 그다음에 뭐 TV와 관련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보복을 취하는데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 재고 쌓기 수급 다변화 나섰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데 지금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거 무대응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무대응 아니다. 무대책 절대 아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조치 들어간다. 뭐 이런 입장을 어제 계속 내놨습니다. 그냥 해명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쪽입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매년 1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산화하겠다는 거,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 등 소재가 일본이 아주 강하죠. 전 세계 점유율 70에서 9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뛰어나서 지금으로선 대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조 투입한다. 정부 투자 계획 내놨지만 제목이 이러네요. 내놨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구체화한 건데 당장 일본 수출 규제 해법을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그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업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단기간에 육성 쉽지 않아.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업계는 좀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본 측의 기사가 일요일 날 오전에 떴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 어제 이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목록도 이미 갖고 있었다. 예상 목록. 그리고 뭐 무대응 절대 아니다. 무대책 아니다. 이게 강변하고 해서 1조 투자, 소재 분야에 매년 1조 투자했다. 어제 이제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책이 될까요?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뭐 해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일본부터 3법까지 알고 있었다. 그 외에 더 알고 있었다. 근데 1번부터 3법까지 콕 집어서 놀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건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 자기네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혹여라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그 해당 산업들과 공유를 했고 이럴 수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대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만 그게 대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난 알고 있었는데라고 하면 그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는 재고를 쌓아라. 그리고 중장기적인 거는 말씀하셨듯이 1조씩 매년 투자를 하겠다. 단기적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재고 쌓아서 그 대응해서 그 기간 늘려라. 근데 이거는 해결책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거는 시간이 대책을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뭐 재고가 없어지면 예,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중장기적인 이 1조씩 투자를 하자. 예. 지금 우리가 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정부가 예. 2위, 3위,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100% 일본에 의존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일본에서만 만들어서 일본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가 이 반도체에 관련된 예. 이 제품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서 예.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 최고의 제품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에 1조씩 투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만들었는데 그게 만약 99%라면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조를 투자하고 10년간 앞으로 한다고 해서 그 최고의 제품이 예. 나오라는 법도 없고 예.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대책이라고 예. 나오긴 했지만 예. 절대적으로 큰 틀에서는 대책 아닌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조대인 변호사.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정부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사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을 때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나 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보복을 들었을 때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정부에 대한 무대응, 무대책 이런 질타가 있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정부는 뭘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도 사실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정부도 머리를 짜내서 나온 그 중장기 대책인데 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또 뒤집어서 보면 정부가 마땅히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가갖고 아베 총리를 붙잡아서 앉혀갖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뾰족하진 않아요 대책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표현하자면 좀 옹졸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 좁은 거죠. 예, 속 좁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측면에서도 실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외교부가 당장,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복하려는 이런, 좀 낌새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 관련해서는 실기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TV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롱 리스트에 있는 품목 중에서 우리가 1위는 하지는 않지만 3, 4위권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뭐 1조씩 투자한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예 투자해서 다 국산화해버리자 이럴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취지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께서 약간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네, 뭐 일단 투자라는 거는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돈 넣는다고 무슨 좋은 제품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고요. 그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일일이 품목마다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꾸준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치할 수도 있다라고 몇 개월간 1년 동안 지금 소위 말하는 워닝 사인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일본과 어떤 관계에 어떤 대화를 했느냐? 정치적으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지. 누가 지금 이거 하나 안 되니까 저거 하나 만들어내고 이거 하나 안 되니까 저거 하나 어디서 구해오고 이런 틀에서의 알겠습니다. 쪼잔하게 해결하라는 식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일본과의 뭔가를 해결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윤영걸 대표 처음에 이게 경제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지난 연말서부터 약간의 어떤 전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일본이 뭔가 선제공격을 우리한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선제공격을 당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측과 뭔가 화평을 도모할 것인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부의 모습에 곳곳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쟁에 비유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일본 추가적으로 보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면 민간은행을 동원할 것이다. 아니면 비자를 건드릴 것이다. 이런 건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또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북한 목선 파문 관련해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그 내용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목선 경계에 실패했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실패, 그러나 은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안은요, 두 가지 갈래로 큰 쟁점이 있습니다. 왜 경계에 실패했느냐는 거죠. 왜? 군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놓쳤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놓쳤으면 놓쳤다고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왜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냐는 거죠. 그게 은폐 의혹입니다. 근데 하나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군의 셀프 면책 아니냐. 셀프 면책.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거다. 이런 얘기죠.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삼척항 인근이라 표현했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죠.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그랬나? 통상 인근이면은요, 그 주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경고 조치했고요. 8군단장은 보직 해임키로 했습니다. 아까 일명기사 잠깐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안보실 1차장에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 청와대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삼척항 인근 표현. 그렇죠. 이게 논란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청와대 개입설 차단에 주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폐는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왜 방파제 대신 인근이라고 모호한표를 썼는가? 그러자 경계 시스템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거다. 경계가 뚫렸는데 경계 시스템을 이게 알려지는 걸 보호했다니까 이게 여론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뚫려놓고선 뭘 또 뭐 안 보여주려고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 조사안에서 논란이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군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빵점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합동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기사와 어제 브리핑 영상까지 네 분 패널께도 보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는 이 빈 부분에 들어갈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계엔 실패, 그러나 은폐는 없었다. 방금 보신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북한 목선 의혹, 땡땡땡. 글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목선 의혹에 대해서 군이 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쓰시는 동안 요 빈칸과 관련해서 좀 어떤 실마리 또는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어제 정치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꽤 있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삼척항에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입항한 이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게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합참에서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군입니다. 군. 자, 어제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다, 해명이. 어제 브리핑 내용 갖고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경계안 실패, 은폐는 없었다. 군, 북한 목선 의혹을 빈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자, 그럼 한 분씩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요 빈칸에 뭉개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군, 북한 목석 의혹 뭉개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의혹이 많이 났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사과는 저는 그 경계 실패한 거 사과한 건 했는데 예. 은폐는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은폐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잘못이 은폐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예. 기억을 돌려보면은요, 최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에서 저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 없었다고 했는데 경계는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하다 안 되니까 했는데 예. 은폐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예. 은폐한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예. 다 은폐한 것 같아요. 삼척항을 인근이라고 예. 했다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오징어 배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랬는데 오징어 잡을 때 먹물은 쳤는데 파도가 많이 져서 파도가 먹물을 싹 씻겨나갔다. 옷이 또 일주일간 표류한 사람 치고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럼 뭐 갈아입었다 뭐 이런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뭐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그리고 뭐 동력 얘기도 있어요. 그게 동력이 있었는데 뭐 처음에는 동력이 없어서 표류한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 나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저는 하나도 좀 믿을 수가 없고 어제 기자회견도 갑자기 저 국무조정실에서 예. 그것도 오후 1시에 했잖아요. 예. 오후 1시에 기자회견하는 전 정부 발표 처음 봤습니다. 그 점심시간도 끝나기 전이잖아요. 예. 그때는 안 합니다. 그 시절에 갑자기 국방부도 아니고 총리실에서 불러서 한다는 거 이해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왜 사마천이라는 사람 화식열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예, 못난 정치는 예. 국민을 형벌로 겁준대요. 예, 최악의 정치는 예. 국민과 싸운대요. 예. 그 최악보다 더 나쁜 정치는 뭐냐면은 뭡니까? 최악입니까, 그럼? 예, 최악은 예. 거짓말을 거짓말로 막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김유근 엄중 경고했잖아요. 예. 뭐 했는데 엄중 경고를 하죠? 청와대는 관련 없다면서 왜 엄중 경고를 하죠? 그럼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저 동해안 가서 지키고 있는 경계 책임자입니까? 예? 왜 엄중 경고했는지도 얘기 없어요. 예. 청와대는 관련 없다는 얘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인 거짓말이라 예. 이거 빨리 국정조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종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빨리 말씀이시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축소 은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군, 북한 목선 의혹, 축소 은폐 없다.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제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국방부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경계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 자체가 뚫린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이거를 뭐 은폐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 어제 설명은 은폐 의도 없었다. 예, 은폐 의도가 없었다라고. 의도란 표현도 또 들어갔어요. 예, 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연결 지어가지고 일부러 마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게 지금 야당 중심으로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이걸 따져보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조사는 일단은 군에서 먼저 조사가 끝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함선, 그 어선의 그 이동 경로까지 그리고 예. 시간까지도 이미 다 나온 그렇죠. 상황입니다. 다 공개가 됐어요. 다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경계에 실패했다는 그 이유까지도 다 예. 지금 나온 상황에서 예. 또 뭘 국정조사 또 정쟁화하려는 건지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아마도 좀 국정조사가 청와대 이런 될것 쪽을 같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싶다라는 야당의 어떤 생각 아닐까요, 그거는? 그냥 야당의 일방적인 바람 같습니다.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신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표정에도 나는 생각이 다른데 뭐 이런 게 묻어나네요, 지금 보니까 옆에 계시는 거 보니까.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부풀리기라고 쓰셨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군, 북한 목선 의혹 부풀리기. 네.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이 오히려 부풀렸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 저 셀프 뭐 쓰려고 했는데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설마 셀프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또 썼겠냐라고 하셔서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아까 소개했던 기사에 셀프란 표현이 있었죠. 예,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 어제 이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해소는커녕 의혹이 더 부풀려졌다는 결과적으로 거죠. 더 의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유관기관 부분만 보더라도 예. 왜 유관기관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그럼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청와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청와대 그것을 답변을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러면 안 들어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왜 그 질타를 했었을까? 그러니까 엄중 경고가 또 엄중 나왔던 경고를 거죠. 왜 했을까? 그러니까 아. 소위 말하는 이 점들이 예.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부풀려져서 예. 국정조사를 스스로 번개된 거죠.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가기 이재용 때문에.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아. 커졌으니까요.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거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 깨끗하게 해소하고 가는 게 맞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건 뭐냐. 예. 그러면 아까 그러면 잘못 경계했다 인정을 했고 그건 다만 인정을 했어요. 의혹은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예, 예.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걱정하는 건 이 예. 사람 우리 군인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뭐 상태가 간단히 제대로 돼 얘기하면 있느냐. 우리 군 믿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맞습니다. 거예요. 믿어도 되냐. 예. 근데 김도 의원이 그 발언한 것을 보니까 팽목항이란다. 그 삼척항입니다. 삼척항에 들어왔을 예. 때 그날 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 예. 6천 명이 넘는 군 관계자들이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양보해서 약속에 예. 잡혀 있었으니 예. 들어온 걸 몰랐으니 예. 자기네 말대로 진짜 몰랐으니까 실패한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다음 날까지도 골프를 약속을 취소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것 문제가 자체가 불거졌는데 그 전 거야 그렇다지만 그 이후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럼 그 자신들 정신 상태가 뭐예요? 아예 뭐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는 골프 치러 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군대를 믿고 과연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정조사까지 다 곁들여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김수민 평론가도 국정조사까지 곁들여서 해주시고 일단 다 적은 답을 보면요. 셀프 일축.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군, 북한 목선 의혹 셀프 일축. 이렇게 평가된 거네요. 이 합동조사단 예. 발표라는 게 의혹을 나름대로 일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 준비를 했을 텐데 예. 몇 가지 이제 더 부풀려진 의혹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어떤 실무적인 예.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청와대와의 연계 이런 것들까지 의혹에 오르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이게 현실적인 한계일 수 있겠지만은 합동조사단에서는 예, 그것까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맥락을 모두 통틀어서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예.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셀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예. 이제 셀프 일축이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 본 것이고요. 예. 네. 그 점에서는 사실 이제 합동조사단 자체를 뭐 탓하기보다는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유감인 것은 야당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국방위라든지 예. 뭐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상임위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국방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 현안 질문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정부 상임위 질문이라든지 차원에서 좀 불러서 물어보고 질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이제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했었던 경제청문회인데요. 예. 사실 그 부분도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청문회라는 타이틀을 달려고 했던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게 더 있어 보이죠. 뭔가 하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뭔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따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 느낌이 들기 제기하기가 때문에 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라는 타이틀이 등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예. 민주당이라면 사실은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예. 굳이 국정조사해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지만 제가 민주당이라면 약간 거꾸로 예. 국회 정상화도 할 겸 예. 국정조사까지 것 받자. 이렇게 하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예, 그래서 뭐 굳이 이걸 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예. 굳이 막아야 될, 저지해야 될 것도 아니다라는 걸 좀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고 국방이라든가 운영이, 그러니까 운영위는 이제 청와대와 관련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국정조사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꼭 국정조사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선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계속 교계를 가뚱가뚱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국정조사하고 상임위에서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국정조사는 예. 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증언들에 대한 이런 예. 법적 조치와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뭐 때문에 합의해서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넓힐 수 있고 예. 그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불러다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방대하고 정확하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상임위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러니까 뭐 얘기죠.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국정조사를 가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쇼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한 네 분이 다 각각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럼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계엔 실패, 은폐는 없었다. 군, 북한 목선 의혹. 뭘까요? 보여주세요. 꼬리 자르기. 이렇게 되는군요. 군, 북한 목선 의혹,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답은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가장 그래도 근접한 답을, 딱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근접한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상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습니다. 이따 끝나고 신문이라도 이 신문을 한번 드릴까 어떨까 하는데 아무튼 꼬리 자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꽤 지난 얘기입니다. 2017년에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지금 임기가 거의 이제 끝났죠.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지금 인사청문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인사청문회 이후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은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옛날 취임했을 무렵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연세 찾아가 사과한 사연은 이연세 만화 작가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만화 작가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1997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좀 가다듬고요. 1997년 만화 천국의 신화 대작입니다. 굉장히 분량도 많은 대작인데요. 음란 폭력물로 간주가 돼서 그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엔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03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렇지만 수년간 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연세 작가로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게 됐던 상황인 거죠. 이 만화가 뭐 약간 음란한 표현이 있다, 선정적이다, 뭐 이런 논란이었었거든요. 검찰이 그때 당시 이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단둘이 만나 밤늦도록 통음을 했다. 그러니까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죠.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 그러자 이 막내 검사가, 그러니까 이 수사 당시에 막내 검사가 지금은 검찰 총수가 돼서 놀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어요, 내용이요. 2017년 7월 취임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 선언한 문 총장은 곧바로 이 작가에게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단둘이 만나 이 작가와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면서 사과했다. 문무일 총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계속 사과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맥락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김수민 평론가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천국의 신화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만화지만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런 결과까지 나왔군요. 지금 보니까요. 네, 그 당시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천국의 신화라는 것은 예. 이제 굉장히 뭐 선사시대에 예. 해당하는 그 시대를 묘사한 그런 예. 작품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성행위 장면이 좀 나왔는데, 이걸 두고 당시에 뭐 좀 보수적인 세력이라든지 또 이제 공안 당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시비를 건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예. 또 이제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만화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화하면 이제 만화방 하면 뭐 불량적인 공간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만화 때문에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은 근데 만화 보러 네. 놀러 가잖아요, 많이들. 그렇습니다. 예. 그 만화도 여러 가지 만화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유명 예. 만화가였던 이현세 씨 작품이 그때 타깃이 돼서 예. 이제 탄압을 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90년대에 있었던 마광수 소설가나 장정일 소설가에 대한 탄압하고도 비슷한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의 자유 부분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그 인권 침해를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진사 박정근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원래 비판적인 사람인데 예. 북한 트윗을 리트윗을 하면서 비꼬는 풍자성 표현을 붙였어요. 예. 근데 그것을 검찰 당국에서 이거는 고무 찬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비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원래 비꼰다는 의도였는데 이게 고무 찬양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무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어서 기소를 했던 것이 예전에 검찰 전력이고 그 사건은 사실 2, 3년을 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의 흑역사다. 이런 국가보안법상의 무리한 기소까지 포함해서 역대의 그 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했던 예. 그 사건들을 모두 사과하는 것이 네,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 검찰 쪽에서 이제 과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시 들여다보고 뭐 사과할 건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현세 작가 관련해서 이 천국의 신화 이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공식적인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사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제대로 공식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아무튼 굉장히 오늘 주목을 끈 기사였습니다. 자, 사회 분야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전 남편 살해 전 증거물 사진을 찍은 고유정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경찰 관련해서 부실 수사 뭐 이런 논란 꽤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겠어요. 워낙 상식 밖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범행 전에 펜션 내부, 그리고 뭐 전 남편의 신발 등 범행 정황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남깁니까? 이거를 또요.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사진이 이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이 3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진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 펜션 내부를 그러니까 오후 8시경 저녁에 펜션 내부를 찍었는데 거기에 시계가 찍히니까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범행이 언제쯤 됐겠거니 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부의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 씨의 신발 등이 담긴 사진을 남겼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에는 부엌 싱크대 위에 뭔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런 그릇 그리고 뭐 이 수사 당국의 설명은 그래요.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 작은 가방이죠. 뭐 이런 것까지 찍혔다 그래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란 사진이에요. 고 씨가 제주를 빠져나가서 여객선에 타고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여객선 5층 갑판에서 여행용 가방을 찍었답니다, 사진에. 근데 그 가방이요.
훼손된 전 남편의 시신이 담겼을 거로 추정된 가방이다. 근데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이 상황은? 조대진 변호사. 네. 왜 찍은 겁니까? 일단 조대진 변호사도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렇죠. 답변하실까 제가 제가 알면 궁금하기도 뭐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래도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래도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이런 사례를 혹시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피의자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특별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한 행동을 조금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걸 기록을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그 전 과정을 그 치밀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뭐 주술적 의미로라도 뭐 본인이 좀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연결해 놓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럼 본인이 사진으로 수집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뭐 자기가 뭐 살해한 사람들의 그 상전 모습, 뭐 죽기 직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남겨놓는 등의 뭐 이런 모습들의 영화들도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했었던 행적 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남기고 싶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좀.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뭐 검찰도 설명에 따르면 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범행을 입증하는 단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서도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부실 수사한 부분도 또 이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한 그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에 찍혔는데 그 사실상 경찰은 이 파우치에 별 의미를 두지를 않았었거든요. 현장에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 이 파우치 안에 분명히 그 이 전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현 남편이 저 파우치 안에 뭔 단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찾아가서 그 파우치 안을 뒤져봤더니 졸피뎀의 그 약재의 스티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경찰은 발견 못하고 그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좀 당혹스러울 단서도 되고요.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런 걸 정황 증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그렇죠. 이제 증거 능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아무튼 중요한 설명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진을 찍었다. 아무튼 이해가 뭐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에 있는 분석을 기대하면서 주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방송 시작할 때 일면 기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 파업. 왜?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파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 기사 저희가 2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파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공립 학교입니다. 전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니까 이게 음식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빵 주스로 대체했다. 단축 수업했다. 2,056개 학교 오늘도 급식 중단이다.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파업 첫날 2만 명 넘게 참여했고요. 급식 조리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파업 참여하신 분들 중에요. 학교 4곳 중 한 곳에서 급식이 멈췄다. 뭐 점심시간 때 학부모들이 몰려 북새통,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을 갖고 온 거죠.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오거나 인근 식당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들 뭐 이런 불만이 있다 그럽니다. 맞벌이가 많아서 이러고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뭐 이제 불편해진 거죠. 일부에서는요. 처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편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뭐 2갈래의 목소리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계급 나뉜 학교가 정상입니까? 조리복 대신 투쟁복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에 참가하신 분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군요. 거리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다. 무기직 전환에도 열악한 처우와 차별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처우, 뭐 이런 급여, 이런 거 좀 더 높게 해달라는 목적이거든요, 지금. 방과 후 수업수당 달라고 했더니 해고 압박.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우를 더 해달라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제 파업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제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 학교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하는데 도대체 드는 돈이 그까짓 거 얼마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냅시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이 시대 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 후퇴와 약속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노동계와 정부가 맞서는 모양새인데 각각의 주장과 입장은 무엇인가? 기사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후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 이게 좀 국정 목표, 그러니까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한 단계였는데 이 이후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동계는, 여기 보시죠.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숫자에만 집착하고 내용은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이런 거 이제 정책으로 표현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거 보면은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그러니까 좀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리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그런데 그렇게 전환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우나 대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뭐 이런 불만을 노동계가 갖고 있어요. 여기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2017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임금은 구급 공무원의 69%랍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협상에서 구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달라는 겁니다. 큰 골자 중에 하나, 지금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긴 됐지만 이게 정식 정규직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 무기계약직 제약. 그러나 급여는 아직도 70%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불만인 겁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은 뭔가요? 여기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엄연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일단 고용 안정을 이룬 뒤 처우는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노동계가 성급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맞고 있죠. 서로 의견이요. 자, 그럼 네 분. 이 사안을 보시고 제가 떠오르는 표현 또는 뭐 단어 이런 걸 써주시고 내용 설명을 해달라고 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청와대만 바라본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저는 이런 위기가 미리 예고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이 없고 일을 안 해요. 팔짱 끼고 눈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도 그 대통령 취임 이틀째에 그때 인천국제공항 바로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임기 내에 그 비정규직 다 없애겠다.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 공공기관에서 바로 고용할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당사자는 이제는 앞으로 정규직만큼 대우를 받겠구나. 지금 있는 데서 제로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노동계에서는 대우를 그렇게 받는다는 건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또 비계중직은 다르잖아요. 자회사 통해서 하니까 훨씬 열악할 거 아닙니까? 또 무기계약직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구급공무원의 지금 69%라니까 그걸 80%로 올려주라는데 이런 예고가 된 건데 정부에서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으니까 청와대에서 해결하셔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할 때 장관들 얘기한 거 보세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상황을 봐가면서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태스크포스를 벌써 구성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건이 있었다라는 뉴스 보고 기업 5대 그룹에 전화해서 문제 없나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리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국정에 이게 큰 난맥상이다. 다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이래서 좀 공무원들이 좀 일하는 분위기가 좀 빨리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보원도시라고 쓰셨어요. 보원도시락.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저도 보온도시락을 싸서 다닐 때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다 도시락을 싸고 다녔죠. 그 도시락을 지금 대신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지금 급식 조리원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누나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과거에 어머니, 누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렇죠. 셈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열악한 시설에 진짜 쉴 곳조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정부의 그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온도시락을 쌌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급식 조리원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정부의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주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애들 밥도 안 주고 저렇게 투쟁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거리에 나왔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두 줄 쓰셨어요. 눈물 젖은 빵과 정부. 무슨 뜻입니까? 그 표현하고 단어를 있는 대로 쓰라고 하셔가지고 눈물 젖은 빵은 양축 다죠. 그러니까 그 빵을 먹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걸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학부모들. 그래 눈물이 젖은 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처우에서 굉장히 낮은 처우, 좀 합리적이지 못한 처우를 받고 계신 이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눈물 젖은 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눈물 젖은 빵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서, 과연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한 정부는 여기에 청와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그런데 여긴 정부엔 다 들어가는 거다. 왜냐면 정부가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긴 하니까요. 근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앞서서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근데 아시지만 이틀 전인가? 얼마 전부터 최저임금 내년에는 10,000원. 사용자는 노동계가 또 8,000원. 그렇게 요구를 했죠. 노동계가 10,000원을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무엇을 봐도 정부가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제대로 일을 하거나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 예전에 저희가 여기 나와서 공유 차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가 않고 모든 걸 다 일단은 다 판은 벌려놓는 게 정부가 벌려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습하거나 이걸 조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 좀 수습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뭘 좀 지우셨다 고치셨는데 꽃보다 밥 이렇게 쓰셨어요. 처음에 자리보다 밥이라고 썼다가 드라마 만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꽃보다 남자에서 나와서 꽃보다 밥이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규직화 정책을 썼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자회사 고용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분들은 정규직이 입사할 때하고는 다른 경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분들이 해고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규직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는 정부의 방법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데 문제는 하위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큰 임금 격차 그리고 명절 수당의 생략 이런 부분들 차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으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카네이션 걸기를 급식 조리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월급과 처우를 바라는 것이다. 근데 정부는 그건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 기존 정규직보다 조금 더 차별받는 입장이라면 급여라도 빨리 인상을 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너무 많은 기대치를 높여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좀 차근차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의 일인데요, 이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여기 보시죠.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아 의원실에 협박 소포가 배달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여기 사진이 원래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게 이게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박스에 무슨 통이 들어있는데 흉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죽은 새의 사체가 담겨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깜짝 놀라니까 이걸 열어봤는데 저런 게 들어있습니다. 새 사체와 흉기 그리고 편지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이중대 조심하라. 뭐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는 무슨 태극기 자결단?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요.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날 저녁 6시를 좀 넘긴 시간에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 배달된 거를 좀 뒤늦게 찾은 거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이 의원실 관계자는요, 통상의 민원서류나 뭐 일반 물품일 거니 하고 이제 개봉을 해본 건데, 소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게 담겨있다. 그러니까 새의 사체니까 이게 부패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기사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실에 흉기, 죽은 새 택배 배달, 협박 편지도 담겼다. 경찰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대님 변호사. 일단 이런 걸 보냈다는 것도 놀랐고 왜 정의당 의원한테 보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 되게 보수적인 측면의 그 진영에 계신 분이 정의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누군가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낸 걸로 보여지고요. 뭐 명백하게 협박에 관련된 죄에 해당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분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주소를 지금 기재를 해가지고 지금 택배를 보냈거든요. 그럼 뭔가요? 찾아와라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처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혐오감을 주는 협박성 흉기라든지 죽은 새를 택배로 배달했을 경우에는 협박죄가 구성이 됩니다. 이건 처벌을 받게 되겠다. 그렇죠. 이재용 전 의원은 과거 의원 시절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없죠? 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걸 받아봤던 걸로. 그렇죠. 그때도 뭔가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이제 나와서 설명도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종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를 발신자가 태극기 자결단 뭐 이런 걸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거를 뭐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식의 그런 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경찰이 조사 들어가니까 뭐 밝혀지겠죠.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비핵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북한 중앙은행이 올해 발행한 기념주화입니다. 세 개의 손이 핵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누르는 그림이 새겨졌는데요. 조선반도의 비핵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란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랑하거나 반미 메시지를 담은 기념주화와는 확 달라진 모습이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변화를 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고대 궁전입니다. 이라크엔 가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한 궁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수지 아래에 남아있는 궁전터이기 때문입니다. 약 3,400년 전 미탄니 왕국의 유적지로 추정되는데요. 고대 중동 역사에서 가장 연구가 덜 진행된 왕국 중 하나지만 계속 물에 잠기는 지리적 특성상 발굴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인종차별입니다. 얼마 전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출시하려고 했던 운동화입니다. 뒤꿈치엔 18세기 미국 독립 초기의 성조기인 베시 로스기가 새겨져 있는데요. 좌측에 원형으로 모인 별 13개는 식민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에 노예제와 백인 우월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브랜드는 문제 운동화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력 있게 생각해봤더라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